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초대 손님이시죠. 김영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공식 코너입니다. 삼행시로 자기소개 혹은 뭐 여러 가지 오늘 참여하는 어떤 마음가짐 뭐든지 표현해 주셔서 좋은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저는 뭐 증권사 리서치센터 들어가지고 계속 애널리스트로 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꿈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애널리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 희망사항이죠. 그러세요? 예, 그래서 뭐 삼행시라고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시지만 그냥 즐겁게 제가 한번 성함을 한번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희 킴으로 그냥. 그럴까요? 그렇게 한번 영희 킴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애널리스트로 이어가고 싶은 김영익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삼행시 요청드렸었던 것 중에 가장 멋있는 그 포부와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연구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떻고 특히 저는 이제 실물 경제 관점인데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제가 뭐 유튜브 많이 보고 있으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해박하고 또 깊이도 있어가지고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주시고 있구나.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그 고지에 올라와 계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겸손함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제가 너무나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많이 존경하고 배우는 그 우리 닥터듬 김영익 교수님인데 이렇게 마주하자마자 배우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니까 저는 너무 진짜 감동스럽고 또 거기서 배웁니다. 저는 실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실제로 배우고 있고요. 오늘 또 주어진 1시간 동안 뭐 우리 구독자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많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시잖아요. 요즘 뭐 그런 분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틀면 나온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제가 올해 58년 개띠 우리 나이로 하면 65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불러줄 때가 있구나. 그래서 불러주시면 거의 다 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틀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바빴었어요. 그러시죠. 올해 바쁘다 보니까 이 양복이 헐었었는데 그 양복을 사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양복 살 시간이. 그래서 저 집사람이 헌 양복 가지고 이 백화점 가서 이 양복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그냥 바쁘게 생각했구나.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한 건 너무 다 써먹었구나. 그러시죠. 그래서 좀 쉬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렇게 특히 22년 이 하반기 이 경제가 너무 급변등하니까 그죠?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말 뭐 많은 데서 이제 인터뷰 요청하고 뭐 강연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 또 앉아서 공부하실 시간도 또 부족해지니까 옷 사러 가실 시간까지 없다. 정말 대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자리까지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자리라서 더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인싸니까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니까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쁜 와중에 책을 내셨습니다.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보고 계시지만 그 책을 기획하게 된 그 배경을 또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제목 더 찬스.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더 찬스.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배경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금융회사 다니면서 많은 부자들을 뵀었거든요. 최근도 뭐 일부 부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구나. 네.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아는 부자는 97년 외환위기 때 엄청난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 건설회사를 했었는데요. 네.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만 남겨두고 주변 사업 정리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모든 자산가격이 싸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부동산도 싸게 살 수 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큰 부를 축적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부 그 개인 투자자들 만나 보면은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셔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좋은 종목이죠. 그럼요. 네. 네, 그런데 9만 원대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 9만 원대 이제 10만 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본 거는 거시경제의 흐름, 특히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거 하나만 보셨을 때도 네. 보셨다면은 네. 9만 원에 안 사셨을 텐데 그렇네요. 지금 6만 원 안팎에서 더 사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거 책을 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는데 네. 제가 저 탄스라고 더 찬스라고 물론 출판사에서 제목을 달아줬습니다만 네네. 뭐 부자들 기회가 오고 있다. 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썼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책을 열어보고 정말 한 땀 한 땀 쓰여진 그 말기와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특히 지금 정확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예. 그 종목만 보고 계세요. 예, 예.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죠. 예. 이 우물 밖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늘 거대한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이제 밀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와중에 밖을 안 보고 날씨를 안 보고 예. 우리 좋은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자. 예.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날씨를 봐야 되는데. 예, 그렇죠.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과 고견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날씨를 보자, 바깥 사정을 보자. 예. 그런 사정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예.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아주 관심 깊게 봤고요. 이 책인싸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에 진입하기 전에 예. 교수님의 명강의를 좀 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3분짜리 미니 강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3분 동안 단독 강연으로 요청을 드리거든요. 여기 앉아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보시면서 제가 미니 강연을 요청드리는데 그 미니 강연의 주제는 새로운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법 3분 미니 강연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책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세계 경제가 극한 침체에 빠졌어요. 근데 위기를 굉장히 빨리 극복했거든요.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을 펼쳤고요. 중앙은행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소비 투자를 배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극기화 회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채의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물의 매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고 있죠. 채권 시장에서 먼저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고, 저는 조만간 우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미국 부동산 시장도 떨어지라고, 집값도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사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 시기가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부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를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뭐 환율 금리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내년부터는 하락할 것이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금리도 지금 상당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축보다 저축이 더 많아가지고 자금이 남아돈 상태고, 그리고 갈수록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는 내년부터 다시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3분 동안 근래 경제 한 2, 3년 동안의 경제의 흐름을 예. 그냥 다 응축해서 정리해 주신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말씀 중에 느꼈던, 뭐 저도 이제 판단했던 것들하고 좀 비슷하게 연출되는 것들이 2020년, 21년 예.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과정이었다. 지금은 그 바람이 빠지는 과정이다. 자산 버블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쏟아부었었고, 그 자산 버블이 빠지는 과정인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내 주식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중에 다 나왔는데요. 그죠? 10만 전자 바라볼 때 그때의 어떤 거시경제 환경과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진 이 거시경제 환경이 그냥 첨예하게 다른데, 그렇죠. 그 다른 경제 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종목만 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그죠? 그런 현상 아닌가,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요. 이번 이제 하락 국면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 여러 가지 그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본서들을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더 팔리고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팔렸는데 이번 그 하락 국면을 통해 가지고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훈 같은 것 얻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2020년, 21년 많은 분들이 투자 공부한다, 뭐 아니면 뭐 재테크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경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셨지 않나. 경제 공부가 아니셨거든요. 그렇죠. 투자 공부였거든요. 주식 공부였지. 부동산 공부였지. 경제를 구성하는 극히 일부 부분을 공부하면서 마치 코끼리의 모습 중에 이 뒷다리 잡고 코끼리는 이런 거야. 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정말 말 그대로 경제 그 자체를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이 거시경제 선봉장 교수님 통해서 많이들 또 배우실 수 있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쨌든 이 22년 하반기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걸 여쭈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의 경제. 뭐 작년 말부터 저는 올 하반기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작년 말에는 대부분 일부 다 낙관적인 견해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난 7월 그 IMF 전망 보니까 제목이 글루미 앤드 모아 데인저러스.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IMF는 그 부재를 안 달았었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렇죠. 월드뱅크는 부재를 달았는데 IMF는 그 부재를 달았거든요. 보고서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달았지만 보고서상에는 그걸 안 달았었어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딱 하고 말았는데 이 부재를 다룬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사실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건 소비가 증가했고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저 미국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보니까요. 3분기에는 한 1.5% 플러스 성장이 나오는데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심각한 침체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지금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미국 GDP의 70%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소비가 감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물가는 오르니까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과거 평균 한 7%인데 지난 7월 보니까 5%로 낮아지고 예, 그다음에 지금 채권 시장 거품 붕괴됐죠. 주식 시장 거품 붕괴되는 과정이죠. 네. 7월부터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소비에 영향을 주면서 아마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도 뭐 다른 분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걸 봤더니 그 IB들 네. 이렇게 전망해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전망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뭐 도이치뱅크, 노무라 그다음에 이런 데는 특히 노무라는 내년에 마이너스 1.1%로 성장 네.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IMF 전망을 보면서 예, 저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1.0, 네. 유로존 1.3, 네. 일본 1.7로 전망해 놨어요. 네. 내년은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아진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네. 예, 내년에는 그 미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겠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내년에 좀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질문이 그러면 2008년하고 2020년하고 네.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느냐 그때보다 좋느냐 네네. 상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네네. 예, 저는 그때보다도 좀 더 오래 가고 좀 깊이도 좀 깊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예, 왜냐하면 그 부채 네. 문제가 많이 쌓였고요. 네. 지금 그때는 그 자산가의 거품이 지금까지 심각하게 발생 안 했거든요. 네. 자산가의 거품까지 붕괴되면서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정책 수단이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지난 위기 때는 과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펼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GDP 한때 130% 넘었다가 지금 127% 이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통화 정책이 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는 낮아지려고 보는데 네. 그래도 내년 상반기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많이 내릴 여지가 없다. 네.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빨리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2008년 2020년 2기 경제 침체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을 보면 V자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년에 상반기에 많이 떨어지면 일정 시간까지는 V자로 회복될 텐데요.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낮은 성장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2008년, 2020년보다는 네.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책인사에서는 예. 공통 질문으로 예.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예, 예. 그건 보통은 2부에서 다루는데 예. 제가 말씀 중에 예.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반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둡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미국 경제가 어둡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올해가 2%대, 내년이 1%대. 예.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 경제가 그거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은 기저효과까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년 경제가 금리 역습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제 관점에서 미국 경제가 2008년에 마이너스 찍었고 또 2020년에 마이너스를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23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찍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의 역습이 있지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엄청난 대응 전략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리쇼링 정책이라든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산업을 일으키고 세계 주요 기업들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데려오는 그런 것으로서 나름 성장세를 그냥 연착륙으로 만들 수 있는 급격한 뭐 마이너스 침체가 아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런 경제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급격한 침체라기보다는 그냥 서서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수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거대 대국인데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2분기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 GDP가 잠재 GDP 11%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3, 4월 달에 미국의 고용이 약 2,200만 개 줄어들었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단히 탄력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상품이 좀 덜 팔리면은 네. 또 갑자기 고용을 좀 줄여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자산 가격, 특히 미국 GDP고 연착륙은 없다. 네. 경착륙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어떤 동태적인 성격상 예, 그렇게 급등 급락 예, 뭐 그런 모습이다. 예. 뭐 GDP도 그렇고 네. 뭐 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특히 고용 통계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예. 고용이 지금까지는 뭐 괜찮죠. 네, 괜찮았습니다. 뭐 8월까지는 예상보다 네. 높게 전망했는데.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네. 그런데 저도 뭐 미국 경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고용이 4분기에는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물론 지나봐야 되었습니다만. 예. 예. 또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줄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소비 심리가 더 입증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요. 예. 또 소비 자체가 줄어들거나 고용 침체도 이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맞물려서 22년 또 하반기 또 23년 경제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가 이 더 찬스라는 이 훌륭한 책에서 강조하시는 그 부의 기회로서 예. 아시아를 좀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기회는 아시아에 있다라는 멘트까지 예. 하셨거든요. 예.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아시아를 이제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예,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풍향계, 그다음에 스티븐 노치, 에일드 교수 같은 분들은 네.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니까요. 네. 우리 수출이 어디로 잘 되는가 그거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저 미국 수출 비중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출에서 미국, EU 비중 줄어들고요. 네. 그동안 중국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26%까지 올라가다가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23%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대신 그 아세안 비중이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0년에 한 11%에서 올 상반기 한 19%까지 올라갔어요. 네. 우리 수출 보면은 저는 아세안 경제가 빨리 성장한다. 네. 예,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어디선가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85년 9월 플라자 협의로 90년까지는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됐죠. 네, 네. 예, 그리고 95년에서 2000년까지는 미국에서 정보통신 혁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예.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6,000까지 올라갔다 1,8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저는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20년과 21년 사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거는 뭐 미국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네. 미국 주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물론 시가총액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네. 근데 미국 자금 순환에 나오는 미국 주시장 모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작년 4분기가 334%였어요. 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고요. 지난 22년 평균이 한 186%였거든요. 네. 뭐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그리고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도 금융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작년 4분기 54%까지 갔거든요. 네. 2000년 IT 거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네. 한 48% 안팎이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역사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 10년만 보면은 미줌이란 단어도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 뭐 젊은 분들은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되고요. 네. 미국 S&P 500 대표인 주가 지수가 제자리 오기는 꼭 10년이 걸렸어요. 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네. 그 회사도 보니까 2000년 정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꼭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2000년 IT 거품 그때보다도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 주가는 박스권이고요. 네. 대신 상대적으로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우리 코스피, 예.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예, 미국 주가보다 올 평균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네, 네. 앞으로 10년은 저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세안 경제가 높이 성장하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네. 뭐 그런 나라 지금 뭐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는 미국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3년의 위기를 지나서는 또 그런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오면은 그런 나라도 어려워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부를 아시아에서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어제 보고서였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보고서에서 보니까 인도 GDP가 영국을 넘어서서 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성장세죠. 그런 것들을 좀 그려보시면서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경제를 한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에 있구나.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1%로 떨어지는 과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노동력 감소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인도, 베트남 가봤지만 젊은 나라잖아요. 사람들이 참 젊더라고요. 젊은 나라. 그것도 보고 계십니다. 40년이라고 이렇게 또 연구 경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릎 꿇고 무슨 말씀이에요? 무릎 꿇고 말씀을 좀 뭐 오래 공부한다고 잘한 거 아닙니다. 무릎 꿇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내공에서 나오는 이 경제를 보는 그런 뷰, 이거는 뭐 저도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도 강조하셨던 그 메시지 중에 이 거품의 생성과 붕괴.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 경제는 저는 이제 항상 이 강연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부동산 전망 관심 있죠? 주식 전망 관심 있죠? 원자재 시장 전망 관심 있죠? 근데 왜 금리 전망은 관심 없나요? 전 그 말씀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결국 금리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이 또 붕괴되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교수님 이 책에서도 거품의 생성과 붕괴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부분 좀 더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걸 흔히들 마샬 K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화량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런데 뭐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마다 GDP에서 M2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경우 같은데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한번 증가했고 2008년 그 이후로 한 단계 증가했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는 이게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풀렸던 돈이 우선 채권 시장의 거품을 발생했죠.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2020년 3월에 0.5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채권 가격은 엄청 오른 거죠.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지금 양적 축소를 단행하니까 마샬 K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먼저 거품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 얼마 전에 3.47%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 추정해 보면은 명목 GDP하고 10년 국제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명목 GDP 미국에서 잠재 GDP 명목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한 4% 정도 됩니다. 적정 수준이 4%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어느 정도 지금 붕괴됐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서야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초기다. 초기 조금 이제 중간쯤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더 우려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집값이 엄청 오르다가 꺼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20세 도시 주택 가격이 105% 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2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보니까 무려 135%를 올랐더라고요. 물가, 소득, 렌트 이런 거 평가 기준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 신규 주택 매매가 뭐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기존 주택 매매도 많이 거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주택 경기도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거든요. 유동성이 축소되면은
뭐 펀더멘탈 제자리까지 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산가액이 경착륙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착륙 가정이다. 네. 예. 야, 좀 교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하실 때 정말 다시 한번 종목만 보지 마라. 그죠? 그 종목 그 해당 가격이 형성된 배경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기는 것은 그 어떤 종목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0년, 21년 저는 특히 그 시점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토록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그 사진 하나가 예.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걸 막 돌리는 펌프질하는 모습, 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했었던 거죠. 돈의 가치가 현격히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미국만 금리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 중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뉴질랜드가 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캐나다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캐나다.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올랐는데 여전히 정책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잘못했지만, 정책도 잘못했지만 정책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전도시 기준이요. 2009년 물론 KB 국민은행 통계 기준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올랐는데요. 이 서울보다는 지방 대도시 대구, 부산, 뭐 대전 이런 데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 상승률로 보면은 뭐 그게 뭐 정책 탓도 있지만은 저는 그 말씀하신 유동성이 큰 기여를 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벌써 말씀 속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조차, 그 매물의 판매 가격조차, 그죠? 주식의 가격조차, 원자재 가격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가격조차, 가상화폐 포함해서 결국 이 유동성의 힘과 그냥 역행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중요한 변수니까 여러분들도 경제 그 자체를 좀 공부하시면서 좀 합리적인 그런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또 많은 분들이 환율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셨지만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실제 강달러가 왔습니다. 1360원을 뚫었습니다.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뚫었는데 이 강달러 기조 이미 책에서 환율 전쟁,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 책에서도 다뤘듯이 이 환율 전망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세요. 환율 전망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금리 환율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환율 전망 틀렸어요.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올스트리트 저널에서 I was wrong about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들이 거기다 칼럼을 썼는데 틀렸다는 걸 반성하는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환율 전망에서는 반성하는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제 교수님 한 명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지금 1년 동안.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그 다른 교수들하고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 제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도 환율을 맞출 수는 없다. 그냥 랜덤워크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교수님의 의견을 좀 어쨌든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지수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110 뭐 안팎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올 4분기 후반 내년 가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진국 중에서 내년에 성장률이 제일 낮아질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면은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올해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급격한 금리를 인상하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뭐 그런 거를 지금 달러 가치가 모든 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 성장률보다 낮아지면서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미국, 일본, 미국, 예를 들어 독일 뭐 금리차 축소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 대불균형이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예, 대순부채가 18조 달러고요. 정부 네. 부채도 GDP 대비 127%. 네네. 예, 대순부채가 GDP 대비 79%. 예. 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저도 궁금하고요. 네. 예,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걸 매월 작성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지난 7월 기준인데요.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 가대평가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된 적은 언제냐면은 2000년 초반이거든요. 네. 그때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정보통신 혁명으로 미국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공급 구성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소위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뉴 이코노미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극찬하던 시절에 네.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었어요. 네. 지금 그때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지금 가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가? 네.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매월 보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뭐 유로, 위안, 그다음에 엔 전부 강세로 전망해 놨더라고요. 네. 특히 엔을 강세로 전망해 놨어요. 네. 근데 엔은 뭐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르니까 7월에 41%나 가소평가됐어요. 그렇죠. 네. 역사상 최저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예 적정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방향으로는 갈 것이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 하락하고 다른 네. 통화 가치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이 꺼지듯이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 과소평가되는 그런 시국에서 예. 균형점을 찾아서 예. 가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특히 갑자기 물론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날 거라는 것은 전망했는데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8분간의 연설 예. 생각했던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을 가져가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것이 반영되면서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미국 CPI가 발표되잖아요. 예, CPI. 저는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9.1을 다시 상회할까? 아니면 8.5 밑으로 떨어질까? 예. 이것에 따라서 또 달러 가치도 향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 한번 코멘트 해주세요. 왜냐하면 CPI 발표되고 이어서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으니까 결국은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졌던가 아니면 정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고점을 향해 가는가 여부에 따라서 FOMC의 의사결정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추진하던 방향대로 더 가든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6월에 9.1, 7월에 7.5% 이렇게 네, 네. 8.5% 나왔죠. 근데 8월 거는 제 모델은 한 7.8% 정도 나와요. 8% 밑으로 떨어진다. 예, 예.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모델에 나온 수치고요. 네. 예. 그거는 유가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120달러까지 갔던 WTI가 최근 9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네. 좀 소비 이축이 지금 그렇죠.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 네. 그다음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증가세 둔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이미 그 6월 고점을 치고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난 7월 달에 6.1%인데 6.3%. 6.3%였던가요? 6.0, 6.4. 예. 예. 그다음에 8월에는 좀 5.7%로 떨어졌죠. 저는 우리나라 미국 소비자 물가나 상승률은 정점을 치고 네. 이제 상승률은 낮아진다. 그 네. 정도의 차이가 문제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내년에 미국 물가도 우리 물가도 많이
상승률은 낮아지리라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상승률은 낮아질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반기에는 미국 3% 이하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내년에는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물가 상승률이 한 7.8%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FOMC에서 네. 그 금리를 0.75 올릴 것인가, 0.50%포인트 올릴 것인가. 네. 뭐 이것도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네. 0.50%포인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지금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0.75%포인트는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0.50% 올리고 그 무렵에 환율도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네. 미국 주가도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예.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 되는 것을 시장이 확인할 쯤에는 예, 예.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가 조금 완화될 것이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예. 저는 뭐 파월 연준 의장 뭐 계속 그 연설 발언도 뭐 FOMC 할 때 또 기자 간담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계속 보는데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너무 가소평가하더니 네. 제 느낌입니다. 네. 지금은 너무 가대평가, 겁먹는 것 같아요. 한번 혼났잖아요. 네, 한번 혼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위험을 좀 너무 과소평가하다가 혼났다. 예. 패드의 실패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만약에 예. 총재가 되실 수도 있는 자격이 있으실 테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파월이 0.5나 이 빅스텝 행보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미래 예비 총재로서 그냥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총재다라고 했을 때 한국 적정한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갑자기 쑥 들어온 질문이에요. 말씀 속에서 네. 그냥 총재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격은 없고요. 예. 뭐 금통위원 자격도 없고요. 근데 제가 그 위원 중 하나라면은 네, 저는 금리 한 번만 올리고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경제도 지금 저는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1분기, 2분기는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사실 2.6, 2.8% 성장했어요. 네. 네. 괜찮죠? 네네. 네, 그런데 괜찮고. 저는 4분기 가면서 물론 그 소비는 좀 증가하겠지만 수출이 네. 감소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 기여하면서 아마 우리도 경제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네, 그리고 금리라는 게 제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 투자에 미치는 그 시차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네.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 산업 생산,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것들이 지금 금리 인상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금통위 이제 2번 남았죠. 한 번만 제가 만약 금통위원 구성위원 중 한 사람이라면은 저는 한 번만 올리고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수님의 의견은 어쨌든 물가는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고 있으니 물가 신경 쓰지 말고 경기 충격을 좀 막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패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는 한국은행이 독립했지만 패드에는 의존적이다. 이런 거 금통위 어떤 금통위 말을 인용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도 미국도 이번에 9월에 0.5%포인트 그 다음에 한 번 더 0.5% 좀 올리면 저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3.50%. 그리고 꼭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나 미국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한 2% 둘 다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잠재 성장이 낮아지면 기준금리도 우리가 미국보다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꼭 미국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자금 유출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면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더 자금 유출이 그다음에 환율에 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질금리는 더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채권은 주식은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보유 비중 주식은 미국이 한 4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채권은 이 국가별로 발표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금감원한테 발표 안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한번 해봤더니 항의하셨습니까? 예. 제가 학교에 뭐 있으니까 교수란 직책이 그게 좋은 직업이 좋지 않습니까? 포럼에서 이렇게 의견 개진하신 거죠? 그랬는데 한번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요. 그 애국이 싫어해서 발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참 안타까운. 그래서 그 언제부터 발표 안 했냐면요. 우리나라 채권 보유 중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비중이 높아졌을 때 그 다음 달부터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주식은 국가별 보유 비중을 발표하면서 채권은 발표 안 하느냐.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발표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채권 지금도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좀 금리를 우리보다 높더라도 채권 시장에서는 뭐 자금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몇 년 전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자영업자를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때쯤에 자영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소상공인 동향조사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원 공단에서 발표하는 조사 통계인데 한 번은 그걸 건너뛰더라고. 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한 번 조사 결과를 발표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담당자 통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안 좋아서. 그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통계는 좋다고 발표하고 안 좋다고 발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속 제시를 해줘야 그것에 맞게 적절히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안 좋은 거라고 안 밝히면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교수님 말씀 속에 갑자기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교수님처럼 이렇게 매크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경제 전망하시고 대응책을 제안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통계의 부재는 상당한 그 통찰력을 실추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 데이터의 필요성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역시 제가 계속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감히 우리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감히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땀 좀 흘리시면서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계속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23년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구제금융 신청했고 방글라데시도 신청하고 어쨌든 22년 하반기, 23년에는 아시아 경제가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흥국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의아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황 좀 되십니까? 농담입니다. 사실 저번에 어떤 기업 강의를 가는데 그걸 좀 분석해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체에서 강의 요청하면은 어떤 부분을 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또 공부해 가지고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뭐 이기 보니까 뭐 IMF 국제결제은행 뭐 이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사실 부실한 나라가 많더라고요. 특히 인도마저도 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경제 나빠지고 미국 달러 강세 계속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그런 나라가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조차 극복하지 못한 신흥국들 재정만 계속 투입했는데 금리 차는 또 나니까 굉장한 그 위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미국 경제 어려울 때 세계 경제도 다 같이 어렵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빨리 성장하고 자산 가격이 어디서 또 빨리 오를 것인가. 그거는 저는 미국보다는 아시아 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도, 베트남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자. 예, 내년에 어려울 때 그렇죠. 그런 나한테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네. 예, 저는 뭐 ETF를 뭐 인도나 베트남 ETF를 2020년에 사가지고요. 네네. 지금 계속 예. 뭐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근데 작년에 특히 베트남 같은 데 많이 오르다가 올해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더 떨어지면은 저는 더 사야 되겠다. 그때 기회다. 예. 예. 왜 제가 사놓고 있냐면은 네. 그걸 사놓고 있어야지 네. 매일 관찰하면서 네. 그 나라 경제나 금융시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발에다 물을 담궈놨는데 물이 네. 차지고 있어요. 네. 아마 얼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네. 늘릴 시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선진국 성장률이 뭐 기껏해야 뭐 2에서 3%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 성장률이 뭐 8%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상적인 경우에 지금같이 외재적 변수가 등장한 이런 시국 말고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 아시아 신흥국에서 상당한 기회가 있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23년에 뭐 외환위기가 오거나 이런 국가 이미 외환위기 온 거죠. 몇몇 국가들은 그런 국가들이 말 그대로 실추된 그런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것도 이 책 제목처럼 더 찬스,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 찬스를 기다리시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아시아 신흥국에 또 진입을 해볼까, 투자 진입을 해볼까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통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환율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랜덤워크이다. 라는 말에 혹시 동의하시는지. 왜냐하면 또 환율 전망 하셨었고 앞에 잠깐 말씀 주셨지만 죄송하게도 생각했던 거랑 달리 움직였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날카로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뭐 제 경우는 환율 전망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전망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모델로 환율 전망을 해보는데 뭐 금리보다는 환율 전망이 예측 오차가 더 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데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지수예요. 이것들의 예측 오차가 적고 그 다음에 금리 예측 오차가 적은데 제 모델로는 저 환율 전망이 제일 오차가 커요. 그래서 저 뭐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 다음에 뭐 물가는 해외 상황도 반영하지만은 국내 상황을 많이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라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 모든 상황이 그 환율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참 환율이 제 경우는 예측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환율 전망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말에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더 찬스라는 책을 봐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틀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을 꼭 봐야만 하는 겁니까? 이제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제 의견은 다수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다. 제가 저 대학 처음에 들어가지고 사무엘슨의 경제 원론으로 그 경제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분 책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같은, 다른 쪽으로 보면은 산양 머리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배운 이론, 보는 데이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거를 새 주둥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새 머리 같다. 뭐 양머리 같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요. 특히 펀드 매니저도 애널리스트 보고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당신 뭐 하러 왔어요? 가세요 그래요. 이거를 한쪽으로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데이터, 이론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쪽 주장을
한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늘 뭐 조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책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의 견해 중 하나입니다. 예, 다른 분 견해도 들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사실 네.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예, 그 능력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헷갈리시죠. 네. 그래서 판단은 최종 개인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도 제가 애널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쪽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도 교수님 랩탑에 어떤 한 폴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폴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의 이름이 데이터 트레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물인 거죠. 근데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50개의 엑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엑셀 파일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리서치센터장하고 연구소장도 했습니다. 그때 연구원한테 자료를 만들려고 부탁했으면 지금 강의를 못 하는데요. 저는 제 모든 자료를 제가 데이터 직접 입력하고 그러시죠. 요새는 일별 자료까지 계속 입력하면서 일별까지 거기에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다 보면 어떤 감각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거시경제 시계열 분석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과학이고 예술이다, 사이언티픽이고 아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시경제 모델을 만드는데요. 같은 모델을 만들어도 과거 데이터가 좀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했느냐, 2010년부터 사용했느냐, 이 전망치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요. 다르죠. 그랬을 때 2010년부터 사용해야 되느냐, 2000년부터 사용해야 되느냐, 그거는 전망하는 사람의 아트, 뭐 통찰력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도 이제 그 데이터 폴더가 있지만 교수님도 혹여나 머릿속에 혹은 이제 마음속에 아니면 그 정말 그 PC 속에 그 데이터를 매니지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그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혹은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가중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시점도 저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후만 보는데 교수님은 뭐 1960년대부터 보신다든가 그런 것도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시야를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 말씀 속에 더 찬스라는 책과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시면 교수님 채널과 제 채널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그렇게 재밌게 이제 의견을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대망의 주제인데요.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 끝자락 그리고 23년 그 경제를 좀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전망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죠. 주가, 부동산, 뭐 그밖에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현실적인 조언도 책에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뭐 여러분들께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다. 적어도 침체가 아닐지라도 경기 둔화는 확실하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국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투자 의사결정의 철학을 갖고 살아야 될지 일단 큰 말씀 한번 드려요.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금리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럴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가 1억 원을 예금해 놨으면 뭐 한 달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 사이거든요. 그 10만 원, 20만 원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을 번다면은 금융자산 1억 원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금리는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근로소득을 얻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7.2법칙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젊었을 때는 우리 은행 금리가 9%도 됐었어요. 네. 그러면 71을 9로 나누면 8년, 복리로 얘기해보세요.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1 내지 2% 시대예요. 네. 원금이 2배가 되려면 36년, 72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네. 거죠. 은행 예금을 했을 때. 네.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저 젊은 분들한테 좀 멀리 내다보고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를 때도 뭐 20, 30대 수익률이 낮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신용을 썼고요. 네.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기 때문에 빨리 늘려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빨리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 그래서 네. 그래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분이 뭐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란 메추리알로 바꿔가지고 좀 그래도 남아 담으셔야 됩니다. 계란 메추리알 바꿔서라도 분산 투자. 예. 그리고 뭐 지금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투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좀 멀리 내다보고 복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돈이 많이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결국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그런 국가로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교수님 조언은 저축 그리고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 생각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하락한다, 폭락한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신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코스피가 2280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저점인가 아닌가? 저는 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점이 아니다. 예, 제가 저 작년에 코스피가 3300 갈 때 올해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도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아마 올 12월에서 내년 1분기 사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시기는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김 작가 TV에서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그러셨어요? 12월 말 끝자락 아니면 23년 1월 최고 상반기 딱 그 지점이 저점일 거라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으로. 저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이제 나오는 수치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급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하로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부동산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이 이렇게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뭐 통계적으로 그 H 필터 같은 거로 이렇게 추세를 구해보니까 이제 꺾이는 초기 국면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조정의 시작밖에 안 왔다. 시작밖에 안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하락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락률이 지금은 마이너스 뭐 0.01 요 정도지만 앞으로는 그 하락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락률이냐, 얼마나 기간이 오래 갈 것인가. 그렇죠. 그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근데 뭐 지수로 보면은 뭐 KB 국민은행에서 뭐 아파트 가격 뭐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지수로 보면 한 10% 정도는 떨어지라고 보는데요. 그 지수가 10% 떨어지면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30-40% 떨어지거든요. 지수가 10% 떨어지면. 저는 뭐 30-40%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실례지만 그 지수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전도시 평균 아파트 KB. 그게 한 10%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0-40%까지 떨어진다.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자산가는 장기적으로 오르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예, 제가 201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네. 여의도 아파트에서 한번 전세 살면서요. 네.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예. 혹시라도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그 사이클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하락 국면이 3년 정도는 갈 것이다. 뭐 길게 보면 5년 정도 될 수가 있고요. 최소한 3년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민하시는 예. 예. 그래서 일본의 그 90년대 보면은 뭐 인구 구조, 그다음에 금리 상승, 거품이 붕괴되면서 오랫동안 침체, 장기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기까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하락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뭐 2030년, 40년 이런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이제 하락하는 장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이 경제를 진단하고 저는 실제 우리를 이 경제의 의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몸을 진단해서 처방을 주듯이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좋은 처방을 제공하시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경제 의사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1시간여 동안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미리 생각해 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느낀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영익 이겁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영익은 객관론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락론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폭락론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의 기초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객관론자가 아닌가. 제가 지금 이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저 유튜브 같더니 진행자 한 분이 미스터 데이터라고 미스터 데이터 앞으로 별명을 그렇게 부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이고요. 사실 제가 비관론적인 전망을 옛날부터 한 게 아니라 제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고의 낙관론자였어요. 가끔 여러 그 기관에서 낙관론자, 비관론자 데려다가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계속 낙관론자였었어요. 그렇군요. 2007년부터 미국서 이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비관론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 들으셨죠? 폭락론자, 낙관론자, 비관론자가 아니고요. 객관론자이십니다. 제가 생각한 김영익 교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우트로 공통 질문 중에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10글자로 축약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처음에 들었으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특히 거시경제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정말 그 시대 자체를 규명하고 그 시대에 걸맞는 대응을 한다면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도 한번 언뜻 한 적이 있는데 앞에 총이 날라와요. 가만히 서 있으면 맞는 거죠. 근데 움츠리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총이 날라와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시대의 흐름을 좀 공부하면은 그냥 거기 가서 미리서 가서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김영익 교수님 통해서 또 여러 전문가들 통해서 균형적인 시각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3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은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예. 오늘 대화를 나눴더니 어쨌든 교수님께는 이 거시경제, 예. 거시경제라는 것이 평생 나는 애널리스트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거시경제는 이제 교수님의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요. 제 삶 속에도 거시경제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뇌를 이제 분해해 보면 아마 95%가 거시경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만큼 그런데 나에게 거시경제란이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가죠. 처음에 그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경제학 선택을 정말 잘했다. 네. 예,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로 이어오고 있지만 거시경제는 나의 삶이다. 거시경제는 나의 삶이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삶이 행복하시죠? 뭐 행복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분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후배들한테 뭐 그 좋은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지 말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고 그래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돈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좋아하는 일을 제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일이 좋아했기 때문에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했고 주말에도 뭐 회사 나와가지고 일했고 5시 출근했었거든요. 아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뭐 열심히 하고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양일은요. 다른 큰 일이 없는 한 아침 새벽부터 그리고 점심 먹을 때까지 그냥 그 경제라는 바다에 빠집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 아무한테도 전화 안 오잖아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때 데이터도 많이 분석하고 글도 많이 쓰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참 행복하고 그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면서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 계속 쫓아다니는 별명이 있죠. 닥터 둠. 그래서 나에게 닥터 둠이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닥터 둠이란?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 거. 2008년. 왜 그렇습니까? 저 둠이라는 게 어둡다는 뜻 어두우니까 그런 닉네임 좀 원하지 않으신가? 저는 성격이 참 낙관적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요새 새벽 4시에 눈 뜨자마자 야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뭐 저한테 주어진 임무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보내자. 근데 닥터 둠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글루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는 데이터만 보고 회사 가니까요. 미스터 데이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별명이 그래서 저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애칭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그것을 상표를 등록했어요. 한 돈 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원하시는 그 닉네임을 예를 들면 미스터 데이터 이것을 상표 등록하시고 나한테 그냥 미스터 데이터라고 불러달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인싸를 통해서 오늘 1시간 조금 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건데요. 그래서 나에게 책인싸란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그동안 여러 방송 뭐 글을 썼습니다.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교수님께서 깊이 있는 그 통찰력이 있었고요.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려고 참 힘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정말 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있는 시간. 늘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거든요. 책인싸란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뭐 아까 주가 전망이 있어서 올 연말 내년 초 뭐 비슷한 의견을 가지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원어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인싸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도 있지만 그냥 다른 어떤 채널에 나올 때랑 달리 저도 이제 경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였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게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고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